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금 2차 전지 눌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금투세 이슈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나 코스닥 2차 전지에 민감한데 금투세 관련해서 뭐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죠. 네. 네, 오늘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네. 당론은 아니지만은 그 금투세에 대한 보완 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 시간부터 이제 지금 지수가 빠졌는데 그 2차 전지 섹터가 그 트럼프 리스크와 금투세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많고 또 이제 주요 종목들이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민감하게 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건데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더라도 네. 금세 관련된 결론은 결국에는 12월 2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예산안이 합의된 이후에 금투세 관련돼서 2년 유예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25년도 예산안이 합의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당대표로 하더라도 그 비명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11월 중순에서 말까지 그 재판들이 앞으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래서 금투세 관련된 그 결론을 빠르게 낼 수 없는 그 사정도 그 정치 역학적인 사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세를 결론을 지금 날짜를 딱 박아버리면은 확정을 져버리면은 이제 그 협상 카드로서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은 이미 이제 상당히 예산을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긴 상황이지만 그 야당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 때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 증액 감사 심사가 있고 그리고 29일에 그 예산안 의결이 그 예정인데 이게 좀 안 되다 보면은 여야 합의 불발 시에 이제 12월 1일에 그 본회의 자동 부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그래서 12월 2일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투세 이슈는 12월 2일이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12월 2일 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고 이 한 달만 잘 버티시고 고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1월 달에 이제 그 미 대선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네. 리스크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기간이라서 11월 달을 좀 기회 시간으로 보시면서 좀 잘 인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주들이 부담을 갖잖아요. 뭐 네. 공언하기는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보조금 주는 거 뭐 다 없애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실제로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가능성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니까 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전기차 2차 전지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좀 기정사실화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최근에 말씀 좀 드려왔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 쪽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존에 이제 거의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저께인가 이제 그 유니투자증권 한병화 의원이 그 트럼프 우려는 뭐 싱글에 불과하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년도에 미국 업황 터라운드 가시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내년 내 판매 성장 가이던스를 20에 30% 제시를 했는데 올해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둔화의 가장 주범이 테슬라의 역성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 업체 뭐 GM이라든가 다른 업체들은 뭐 닛산이라든가 혼다 이런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만 성장이 돼도 내년도에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 판매 성장은 상당히 이제 예전과 같이 상당한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트럼프가 당선돼도 그 IRA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보조금을 많이 받는 지역구 의원 그 지역의 주의 의원들은 IRA법에 대해 폐지를 반대하고 있죠. 한 18명 된다고 하는데 아마 더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배터리 관련된 전기차라든가 이런 투자금이 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좀 되돌리기 좀 어렵다. 특히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상원 60석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51대 49 구도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상 이 IRA법을
폐지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지금 민주당이 우세죠. 근데 뭐 네. 혹시라도 레드 웨이브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을 방법은 필리버스터가 네, 있어요. 왜냐면 네. 60석이고 들어가서 그냥 소설책 읽어도 돼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미 의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요리책 읽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맞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KB증권에서도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전방 수요 부진은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 수혜가 나고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28% 규모의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전기차 가격이 이제 그 광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전기차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선진국 중심의 그 대중 경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트럼프가 되더라도 실제로 IRA법을 폐지하기는 좀 확률 가능성 낮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이 리스크 해소다라고 좀 보는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유진과 KB 쪽에서는 이제 스탠스를 바꿨고 아직 이제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IM증권에서는 이제 저랑 이제 본사의 뷰가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11월 내부적으로 11월 11일 정도에 세미나를 할 거로 봐서는 아마 대선 이후에 뷰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될 것 같은데 저는 뭐그 어떻게 좀 지점과 본사의 좀 뷰는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IRA라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네. 사실은 환경을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바이든 네, 정부에서는 맞습니다. 그죠? 네. 전기차 그다음에 뭐 풍력, 태양광, 친환경인데 트럼프 후보는 그럼 그런 친환경이나 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이제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네. 에너지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 거고 또 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이제 정기 자금을 이제 지원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친환경 쪽에서의 반대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석유 기업들도 그 아래법에 대한 그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기업들도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고 설사 되더라도 뭐 전기차 의무 규정이라는 게 그 맨데이트라 얘기를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연비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선데이 TV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그 GEV라고 해가지고 무공기차 규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미국 1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점점 더 엄격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런 카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이를 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폐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차량의 22%를 무공해 차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3%, 내후년에는 13%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연 200만 대 정도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데 내후년에는 벌금만 1조, 2035년에는 약 4조의 페널티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회사가 부도날 일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카페 규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모든 자동 차량의 평균 연비의 기준을 이제 충족해야 된다는 그 연방 차원의 그 규제인데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은 여기 그만큼의 이제 감축을 못하면은 전기차 생산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의 벌금을 이제 물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미국의 자동차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보건적 EPA 규제가 있고 그리고 그 도로교통 안전국의 그 카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미국의 전기차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2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그 침투율을 56%까지 이제 하겠다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고 기존 안에 비해서는 좀 완화가 됐죠. 근데 이 내용이 실제로 요 두 가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60%의 대응차 같은 경우에는 배출 목표를 감축을 하고 어쨌든 그 자동차의 그 배출가스 기준을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기차 침투율을 올라가는 그런 기준이고 카페 규정 같은 경우도 연비 목표를 이제 자동차가 연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0.2 MGP 그러니까 갤런당 마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할 때마다 이제 14달러 곱하기 14달러의 벌금 부과한다라고 해서 여기 앞선 자리에서 1마일당 15달러였어요. 1마일당 15달러 벌금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요거가 만약에 그 벌어지게 됐으면 완성차 기업들의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요게 그 미 환경보건청이 아까 그 차량 배기가스 기준 강화안이 기존안이 이제 지난해 4월 달에 있었고요. 올해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수정안이 벌어진 거예요. 그 그림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안과 수정안은 이렇게 강화된 건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이제 2032년까지 최소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60%, 최소 25%를 감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승용차 중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2년에 2026년 대비해서 49%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이게 권고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이만큼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차 침투율이 올라갈 것이고, 이게 하단이 35%가 상단이 56%예요. 그래서 폭넓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한 거고요. 또 이제 이게 상용차 관련해서도 이제 단계적으로 강화 예정입니다. 27년부터 2032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예정인데, EPA에서는 자국 내 운송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에서 25%가 상용차에서 배출된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상용차 비중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비중에 비해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디젤 쓰고 그죠? 네, 그래서 네. 27년부터 여기 보시면 27년부터 29년까지는 좀 서서히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다가 2030년부터 급격히 지금 대폭 강화하는 그런 방침이라서 현재 미국에 등록된 트럭이 1,220만 대고, 이 중에 전기 트럭이 13,000대 수준이니까 이게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배터리라고 본다면은 이 상용차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간 쪽의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네. 엔솔이 가장 어찌 보면 승용차보다도 사실 상용차가 더 2차 전지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 정말 이 맞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네.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IRA 보조금 자체는 뭐 줄이거나 어쩌거나 윽박지를 수 있지만, 이런 미국 정부의 기존의 어떤 배출가스 기준이나 이런 것들까지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기준들은 그럼 꼭 전기차여야 되느냐? 전기차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LPG 차량이라든지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로 맞출 수는 없어요? 네,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요게 이제 미 도로교통 안전국 연비 규정 강화 최종안이거든요. 네. 올해 6월 7일에 발표된 건데, 2031년까지 승용차 소형 트럭 평균 연비 기준이 갤런당 이제 현행 39.1마일에서 50.4 MPG 갤런당 마일이라서 이게 여기까지 상향된 거예요. 기존 안이 58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아졌지만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거를 1리터당 연비를 환산하게 되면 21.47이에요. 21km를 리터당 21km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하이브리드 못 가나? 안 돼요. 안 되고 PHEV도 안 되고 예. 전기차 외에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하이브리드 저도 타는데 많이 가봤자 13, 16 이렇게 가요. 예. 네, 21km는 전기차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기존 안보다는 다소 좀 완화된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로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성공했고, 이를 만약에 막지 못했으면은 2032년까지 5년간 140억 달러의 벌금을 물 뻔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완화되면서 18억 3천만 달러, 그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지난해 6월달에 스텔란티스가 연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 2억 3,550만 달러, GM이 1억 2,820만 달러 합쳐서 4,700억을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어쨌든 강화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부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중형 트럭과 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2032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돼서 2033년, 그러니까 2032년까지는 연 10%, 2033년에서 35년까지는 신차의 연간 8%대 연비 규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은 못한 만큼 거기다 금액을 곱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서 그렇고, 실제로 해가지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합병 전에 21년 전에 2019년과 2020년도에 벌금만 9천억 이상 맞았습니다. 6,500만 달러 맞았고, 지금 아직 못 낸 게 6,300억을 못 냈어요, 아직도요. 근데 이게 계속 벌금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름의 전기차 쪽으로 내연기관차를 생산 중단을 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GM 같은 경우도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생산된 피크업 트럭과 SUV 차량에 대해서 그 590만 대에 대한 그 배출가스 기준 초과 사실 적발돼 가지고 약 2천억 원의 벌금 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5천만 톤의 탄소 배출권도 몰수되고 이게 원래 신고한 것보다 보고한 것보다 더 평균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충족 못한 만큼의 그 1억 4,580만 달러 벌금 2천억 원 정도 부과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2010년 모델에 대한 그 3,600만 개의 연비 크레딧을 다 취소당했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6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억 정도의 벌금이 이미 낸 바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강력한 연비 규제에 대해서 사실은 완성차 기업들이 대비를 못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업에 손실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회사 존폐의 문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설사되더라도 이런 연비 규제로 인해서 전장 쪽 전기차로 가지 못하면 기업들은 도산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라서 생존의 네. 문제에 달렸다는 게 그런 이유고 실제로 그 트럼프 당선 당시에 집권 당시에 이 연비 규제를 폐지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23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요. 결국엔 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거는 연비 규제를 오바마 때 대비해서 10% 정도 그러니까 완화하는 거에 그쳤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연간 그러면은 아까 최소 뭐 4조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 10% 해봤자 그러면 4조면 4천억이잖아요. 나머지 3조 6천원 벌금이니까 그건 어차피 완화해봤자 이거는 전기차로 가지 못하면은 트럼프 집권과 상관없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GM이라든가 포드, 뭐 스텔란티스, 현대, 토요타 등은 장기적으로 그 전기차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전기차 시대에 대비를 할까에 대해서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는 거죠. 네. 일부 이제 전기차 캐즘을 위해서 하이브리드라든가 PHEV를 지금 겸하고 있지만은 현대 조지아든가요? 거기 일부 라인은 좀 하이브리드 한다고. 네, 뭐 일부 했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그 AMPC 네. 그러니까 IRA법 최종 가이드라인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보조금 기준을 그 7kWh 이상의 배터리를 장착해야만 보조금을 주거든요. 하이브리드는 그게 안 돼요. 뭐 1.5에서 2 정도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이상 되면은 최소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데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구조적으로 비싸요. 엔진도 들어가고 그 배터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그 성능이 그만큼 오히려 더 단점만 더 같이 부각되는 거라서 차는 절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저들은. 그리고 이제 GM은 전기차를 잘 팔아서 주가 급등했고 포드는 전기차를 잘 못 팔아서 실적 안 좋아서 어제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테슬라도 캐논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최근에 보는 이유도 결국 전기차 전장 시대를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트럼프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시고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당선 결과 나온 이후에 다음날 뭐 빠진다고 2차전 종목에서 빠진다 했을 때는 저는 그거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그 유럽 시장은 사실은 삼성 SDI 정도가 좀 약진하고 있었고 그죠?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중국이 유럽을 이제 미국은 차단당했지만 유럽은 이제 차단은 아니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중국이 슬슬 막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관세 부과하는 것도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확정안이 나왔죠. 네. 최종 확정이 됐더니 10월 네. 30일부터 이제 그 부과가 되고요. 네. 미국도 막히고 유럽도 막힌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그 K배터리, 네. 뭐 전기차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그 D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의정이라서 이게 아마 그 요아정 그거를 따라한 것 같아요. 네.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예. 그걸 따른 것 같고 2차 전지 반등론의 정석이라고 이제 리포트 나와서 이게 105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EU가 중국 그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제한 지원하고 광물에 대한 과거
통제 이런 것들 통해서 불공정 보조금을 줬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그 전기차에 대해서 그래서 관세를 상계 관세를 그렇죠. 매기겠다고 이제 1년 전에 얘기한 것들이 예. 이거 1월 증거고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중국 업체들한테 중국 정부로부터 우선 대출 내역이라든가 투입 원재료 관련된 정보라든가 뭐 원산지 거래 내용 등 그리고 국가 지자체 단위별 보조금 내역 등 그 보조금의 세부 제공 내역, 구매세 면제 등 기록 다 요청했는데 제대로 지금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공 여부에 따라서 상계관세를 매겼고 테슬라는 투명하게 잘 제공해서 보조금 세금을 가장 이제 적게 맞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의 사실은 품질 경쟁력은 K 배터리 안 되니까 결국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네. 이제 그 글로벌 국가 간의 교역에 상반되는 그런 걸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이 이제 그걸 이제 자기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주던 보조금을 많이 없앤 것처럼 했지만 그걸 네.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세금 면제로서 예. 이렇게 세금 면제로는 보조금으로 치지 않았던 것들을 허점 이용해서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예. 중국의 정부가 이렇게 했었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 7월달에 제정한 그 배터리법을 이제 내년 8월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원재자의 공급자라든가 시장 거래가 다 추적 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원재재 조달에 대한 그 어떤 공정 가격을 이루지 않다는 것들이 다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관련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국에서 그 리튬을 정제하게 되면 보통 그 광석 리튬을 정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탄소 배출량에서도 이제 그게 점수를 다 매기니까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그 제재들이 관세라든가 이런 배터리법 이런 것들이 유럽 관영에서 중국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기업들이 그런 가격 경쟁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예를 들면 관세 회피를 위해서 유럽 현지 진출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러면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광물도 다 조달하고 그리고 이제 인력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큼 경쟁력을 유지하기 없다는 거죠. 실제로 S볼트도 지금 그 독일에서 배터리 공장 설립 취소하고 지금 사업 자체를 철수를 기획을 했고 또 중국 자동차 기업인 그레트웰 모터 같은 경우도 유럽 본사에 폐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노우가 이제 엔솔한테 이제 LFP 배터리 파우치형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유럽 시장에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LFP보다도 NCM 배터리가 더 많아요, 중국산이. 근데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공급망 안정성도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르노가 이제 엔솔을 택했다는 것이고 현지 진출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이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 이거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특히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권고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정책을 보면은 그 미국의 IRA법 같은 경우도 결국엔 핵심 광물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는 거잖아요. 경쟁력 상실을 유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뭐 포스코링스라든가 고프로그룹주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그 어떤 가치라든가 이 지위가 네.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주가 이제 하나하나씩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원래 이제 그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꽤 유명했잖아요, 이제. 네. 근데 노스볼트도 사실은 뭐 수율도 못 맞추고 공장이 뭐 제대로 안 굴러가는 상황이었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중국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는 결국 이제 기회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럼 유럽의 이제 전기차 업체들은 한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포드의 대규모 예를 들어 포드 수주도 나왔고 상용차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가동률도 그렇게 올라갈 거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의 리스크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연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그 업체들이 전기차를 뭐 2배 이상 팔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유럽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여전히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 이번 엔솔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제 연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질 것 같은데
워낙 그 캐즘을 겪다 보니까 특히 그렇죠. 엔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유럽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유럽이 30년의 내연기관 다 퇴출시킨다고 했다가 근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그런 건가요? 네, 조금 계속, 늦춘 거 아닌가요? 계속 유지돼요. 예. 유지되고요. 35년까지죠. 그리고 이제 유지가 다 되는데 지금 엔솔 같은 경우 공장 가동률이 유럽이 4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된 거고 일단 지금 중저가 볼륨 세그먼트가 전기차가 A부터 F까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저가 쪽에서의 수주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럽차들이 또 경차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그룹주라든가 에코프로, LNF 등의 이제 이런 리튬, 니켈, 전구체, 흑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서 지금 그 캐파를 구축을 하고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빛을 특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회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그 동안에 중국 정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그만큼 중국 정부의 가격 통제하에서 되게 싸게 공급을 받았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국 내에서 투자 받고 저렴한 감가상각비에 저렴한 인건비를 쓰다가 현지 진출했을 때 그만큼 가격 경쟁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감가상도 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북미 시장에서의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LFP 배터리의 가격이 뭐 낮다 하더라도 삼원계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심지어 그래서 ESS 쪽으로도 수주가 될 정도로 싸졌어요. 삼성 SDI가 이제 최근에 수주 1조 한 거는 네. 그게 3원계거든요. 원래 ESS는 이제 가격이 싸니까 아무래도 LFP로 했는데 네. 3원계로도 수주가 될 정도로 싸졌다는 네.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 3원계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LFP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LFP가 아닌 3원계라도 그 저가형 세그먼트에도 지금 탑재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그 우리 EV3 같은 경우가 MC 배터리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까지 들어갔는데 급속 충전 기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행 거리 늘리는 것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급속 충전이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져요, 배터리가. 그런 차이는 있어서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LNF 그 전무님이시거든요. 이번 네. 최영진 전무님인데 그 선denTV에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한국 배터리의 산업 경쟁력과 이제 그 배터리 산업 장점을 얘기를 한 게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 상위 15위권에 들어가는 자동차 기업들이 검증되지 않는 배터리를 잘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벤츠가 한번 당했잖아요. 네. 네. 뭐 계속 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EQ 브랜드 자체를 폐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전동 공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ESS로 넘어가고 거기서 검증받아서 그리고 완성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 그 배터리 기업들이 그만큼의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동안에 되게 이게 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싼 맛에 자꾸 쓰지만은 이게 자꾸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러한 자꾸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계속되기는 어려워요. 관세를 매겼는데 거기다 또 지원하는 쉽지 않은 방식이라서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운 방식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업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10월 30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유럽 EU에서 최고 45.3%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이 나왔고,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5년간 이제 이게 관세를 부과될 건데, 여전히 이제 협상 중이지만은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그걸 인정하기는 좀 실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마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그 EU 같은 경우가 그 자기네들 자국 이제 그 전기차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문제 생긴 게 중국 전기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정한 무역 그 경쟁을 위해서라도 이런 불법 보정을 받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조사 1년 만에 이런 결정이 나왔고, 이건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기회를 맞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중국 S볼트가 유럽 사업 아예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중국인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 확장 계획에서 중단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갈등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관세 피해서 유럽에다가
공장 지으려고 하니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강제상은 아니지만 지침이지만 국영 기업들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민간 기업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중국 정부 영향을 받는 국영 자동차 기업들은 뭐 그 동펑이라든가 그 샹강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진출을 좀 취소를 했고 에스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철수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해외 투자에 대해서 이미 지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특히 유럽과 태국 같은 경우는 그 공장 건설 리스크도 지적을 한 상황이고 인도에는 투자하지 말라. 또 러시아와 터키에도 투자 자제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터키에도 사실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BYD 같은 경우가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볼트가 이제 사업을 실제로 철수를 해서 철수 배경에는 보면은 EU의 그 중국산 그 추가 관세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EU 그 전기차 수요 둔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관세 때문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만 그 유럽에서 중국 기업들이 투자 처리한 금액만 그 150유로라서 이게 이제 그 증권가에서 이제 그 이런 관세 때문에 그럼 중국 기업들이 많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돼서 오히려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상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맞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것들에서는 사실 그 특허 조사들이 쉽지 않았는데 올해 연초부터 그 LG에너솔루션이 이제 그 중국 배터리 기업 라 양극재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특허 소송을 좀 하고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그 해외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특허 라이센스 시장을 구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치를 하겠다는 거라서 특히 이제 NCM 811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특허 소송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중국 그 LG화학이 중국 롱바이의 자회사 그 재생능원 국내 한국 자회사거든요. 요게 상대로 지금 양극재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일단 요거를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그 해당 그 증거 보존 절차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롱바이 측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보니까 다수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거고 지금 5개를 지금 걸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 전에도 올해 1월달에 그 무역위원회에다가 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신고를 했고 특허 소송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송을 해봤자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내에서 특허 소송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만약 이기게 되면 이게 전체 향후에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되겠죠.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향후에 이제 단순히 이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주제 넘어서 이제 지적자 사건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이 그 특허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구조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그 경쟁업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 쪽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유럽 쪽이 뚫린다고 하면 배터리 3사 가운데 특별히 이전처럼 우리가 뭐 SDI 같은 경우가 더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LG엔솔이나 SDI나 뭐 공이 비슷합니까? 네. 지금 특허 수로는 엔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주요 배터리 기업 특허 건수라고 여기 정리되어 있는 자료고요. 네. 올해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엔솔이 그 특허 수가 4만 개가 넘어 4만 건이 넘고 CATL이 16,000건 정도, 삼성 SDI가 14,000건, 또 네스케온이 이제 파우치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제 4,300건 정도 되는데 엔솔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게 특허 쪽에서는 웬만한 엔솔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KO는 엔솔한테 로열티 배상금을 했잖아요. 2조 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엔솔 입장에서는 엔솔을 죽이는 것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K배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끌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배상을 받았던 거고 마침 또 그때 당시 GM 볼트가 화재 났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중국 업체들로부터 지금 약간 특허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가 지금 전략 특허가 그러니까 출원이 58,000건인데 전략 특허 1,000건 현역 건이 되고 침해가 확인된 것만 580여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양극재 쪽에서도 LG화학이 그 롱바이 쪽에다가 이제 그 소송 진행 것들이 아마 향후에 기준되고 롱바이에서는
특허권 자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LG화학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 혀를 차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오히려 용바이 그 한국 지사가 LG화학의 특허권 무효라고 무효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양극재 기술 베껴가지고 생산 판매했기 때문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고, 용바이는 특허 인정할 수 없다, 특허는 무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특히 5개 특허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위에서도 이거 조사 중이라서 향후에 이제 이게 불공정 무역 여부에 해당이 되는지가 확인되면은 향후에 이제 그 수출 금지까지도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 용바이 같은 경우가 국내에 사실 거의 10만 톤 가까이 양극재 캐파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이게 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막힐 거로 보여지고, LG화학 특허를 웬만해서 피하기 어려워요. 특히 3원계 쪽에서는 LG화학이라는 에코프로비엠이 그 기술력이 가장 월등히 높고, 또 LNF라든가 코스모인 소재 그런 기업들도 LG화학에서 상당히 좀 기술 좀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 LG화학의 양극재 기술을 좀 피하기 어려울 거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의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캐즘 얘기는 뭐 이 촉각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단어 가능하면 쓰자고 쓰지 말자 그러셨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2차전 전기차. 그럴 이제 기간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정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상보다 사실은 이 캐즘이 깊어서 뭐 이게 불황 이제 성장 둔화라고 봐야겠죠. 성장 둔화 깊어져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둔화가 됐을 때는 단번에 갑자기 확 튀는 것보다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기울기가 올라가는, 성장의 기울기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될 건데요. 그런 이유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26년까지 글로벌 OEM 기업들이 그 전기차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신차들이 대거 나옵니다. 특히 이제 A부터 F까지의 다양한 볼륨 세그먼트 차이가 다양하게 나오고, 맞아요. 지금은 매우 제한적이죠. 네, 그리고 또 중저가형 차량이 되게 나오고, 그런 차들 다 볼륨 세그먼트가 되는 그 볼륨을 차지하는 그런 차들이 되는 거죠. 대거 이번엔 대표적으로 EV3 같은 차가 뭐 캐스퍼 일렉트릭 이런 차들이 또 잘 팔리고 있고, 그 EV3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서 목표가 연간 30만 대 판매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이제 대규모 생산이 돼요. 근데 그런 차들은 손실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좀 일부 판매되는 차들은 일부 손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를 보고선 가는 거기도 하지만 대규모 몇십만 대 판매되는 그런 차들은 절대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경쟁력이 있는 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시점이 최근에 EV3, 캐스퍼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랑부터 20년까지 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신차들이 볼륨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신차들의 판매량이 월등히 더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 배터리라든가 소재 기업들도 거기에 노출된 기업들의 성장과 실적도 좋을 거고 주가도 좋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기차 이제 전기차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된다. 지금은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으로 커버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급선무이고,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려면 결국은 배터리 가격이 낮춰져야 되는 건데,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와 함께 그렇죠. 차들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지,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업황도 회복이 되면서 그 볼륨 세그먼트 쪽에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주가 모멘텀도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EV3 같은 그런 차들이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이제 그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GM, 그리고 이제 그 기아도 이제 그 현대 기아 이런 것들이, 그 르노도 마찬가지로 이런 색깔이 있는 것들이 다 중저가 차량들입니다. 올해 이렇게 나오고, 올해만 출시되는 차량이 이게 신차가 이렇게 나오고요. 맞네요. 내년도도 많죠. 그러니까 24년, 26년까지도 있는데 25년도, 24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출시가 되고, 이런 것들 결정이 2020년도에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차량 개발할 때 배터리를 확정을 짓고 나서 이제 보통 5년, 4년, 5년 걸리니까, 그래서 다 이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차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중저가 차량도 많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벌금, 연비 규제에 있는 벌금을 물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축소를 하고 전기차를 많이 팔는 방법이 없고, 대표적으로 스텔란티스가 그 이후에 그 25년 내년도 특히 그 이후에 배기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축소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생산 축소 들어가는데 내년도 그 배기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전체 내년도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 비율을 24% 올해 대비 2배를 올려야 돼요. 2배를 판매해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요게 그 연비 신차 기준 내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이 킬로미터당 116g에서 94g으로 낮아지거든요. 이걸 맞추려면은 전기차 판매 비중 2배 올리고 내연기관차 축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가 최대 28%가 침투율이 28%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 그 초과 한도당 95유로를 곱해야 돼요. 90유로에 예. 차량 판매 대수로 곱한 금액 벌금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이런 벌금 문제 때문에 회사 존폐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새로운 규제,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좀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있는데 로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스텔란티스는 반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규제가 지연될 경우에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자체가 기술적으로 중국 브랜드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이제 밝힌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는 그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 배출량 저감이 결국에는 자체 차량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생존에 물려 달렸다. 미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사실 북미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이번에 이제 그 3분기 실적에 GM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랐었어요. 2분기 때는 현대기아차가 2위로 올랐었지만은 다시 이제 GM이 올라갔는데 포인트적인 보면 실적 내용보다도 이 전기차 관련해서 올해 그 생산과 도매 목표를 20만 대를 유지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20에서 25만 대 그 상하단 범위인데 네. 제주도 합쳐서 얘기한 그렇죠. 거죠. 네. 그 전기차 부분만. 근데 이제 그 소매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낮은 문제고 도매까지 딜러들한테 넘기는 것까지 네. 20만 대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차세대 볼트 이게 사실 제일 많이 팔렸던 차인데 이게 그렇죠. 한번 불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단하고 이제 차세대 볼트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차들도 모델도 나타나서 GM이 돈을 벌게 됐을 때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좀 빨라진다는 것이고 GM도 지금 벌금을 많이 물어서 여기도 급해요. 그리고 GM은 또 전기차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드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북미 시장에서는 테슬라, 현대기아, GM 이렇게 3파전 그리고 일본 업체들 닛산이라든가 이런 정도 끼어드는 혼다, 닛산 이런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토요타도 전기차는 좀 늦은 것 같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토요타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행동은 좀 늦는 편인데 네. 거기도 빨리 전기차를 하고 싶지만은 이제 거기도 이제 소위 말해서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하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9월달, 8월달에 그 EU 전기차 데이터가 전월 대비해서 급성장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9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 데이터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자동차 전기차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 증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EU 외 유럽 영국이라든가 그 FTA 지역과 다 합쳐가지고 14% 성장이 나와서 전기차 판매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또 이제 어쨌든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차량 판매 우호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아무래도 할부 이런 거 많으니까 네. 그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 앞으로 관건이 금리 인하 속도가 관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1월달에 금리 인하가 이제 추가로 될지 안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25p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만약에 동결되면 쇼크가 올 거예요. 그럼 또. 네, 올해 그러니까 2번 예정은 50pp 한 번 했고 25씩 2번인데 슬슬 이제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네. 살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속도가 중요해요. 예. 일단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그렇죠. 네. 그만큼 속도를 빨리 쓰는 얘기 최근에 그게 둔화될 것이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당선 리스크 때문에 금리 튀고 달러 튀고 금 튀고 비트코인 튀고 이러지 물가 않습니까? 오르고. 그럼 다시 인플레이션 튀고 이런 거라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조정을 받는 이유도 있어요. 예. 명분적으로.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가 그 현대 아이오닉 9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벌써 9이에요? 아이오닉? 예, 그 아이오닉 이제 그 조제 공장에서 예. 경제 공장에서 아이오닉 5랑 이제 9이 나올 거고 원래 7에서 이제 9으로 바꿨어요. EV 9가 제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 플랫폼 eGMP로 기반한 이제 그 세 번째 모델인데 그 이제 거의
가장 최상위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그먼트 상으로 최상단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현대차가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전기차 브랜드로서의 어떤 그 성장할 그런 전동할 최고의 모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eGMP 기반으로 2차가 마지막일 겁니다. 샤오미랑 그럼 다음 플랫폼이 나오나요? 네, 다음 플랫폼이 EM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대차가 어쨌든 이 GMP 기반을 해서는 동구 최고 수준의 차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 차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아이오닉 시리즈 중에서 그 5라든가 6 같은 경우도 올해 그 최고의 차를 수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 차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이 라인업 아이오닉 5, 6, 9 이렇게 라인업을 가게 되면은 현대차도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된다 그랬을 때 그럼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8에서 9% 분기별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 그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 그게 된다면 지금 현대차가 되게 싼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차 나온 길에 얘기 좀 하면 사실은 뭐 밸류는 그죠 엄청 뭐 실적 잘 나고 있고 뭐 이번 실적은 기대만큼은 좀 아니었지만 기아 같은 경우 사실 뭐 테슬라보다도 이익률이 높고 그런데 그죠? 네. 그런데 글로벌리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랑 함께 현대차도 이제 현기차도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 속도를 내다가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현기차의 전략은 어떤 걸까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가장 준비가 잘 된 것 같고요. 예. 그 전력에는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공장을 더 앞당겨서 짓고 그 양산에 들어가니까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8월, 9월달 수출 네. 데이터가 부진하다 보니까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컨셉 좀 하이가 나와서 이제 그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의심하는 거는 지금의 그런 견조한 이익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 피크아웃이 아니냐. 항상 피크아웃 얘기 네. 나오시는데. 근데 지금 8, 9%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지금 퍼 4배는 뭐 싸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밸류 어디까지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대기아차가 봤을 때 현대차는 8에서 9% 그리고 기아는 12%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좀 투자에 대한 매력이 좀 높을 것이고 또 배당도 또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도 여기 정민 사무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저행차 라인업을 확대를 크게 하는 거죠.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오닉 시리즈도 있고 제네시스 프리미엄 시리즈도 있고 기아는 EV 시리즈로 쫙 들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PBV를 해가지고 그 다목적 차량 전기차도 좀 앞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모델들이 나올 거예요. 현대기아차 쪽에서는. 그리고 플랫폼도 굉장히 뛰어난 품질이 우수하고 굉장히 신뢰성을 갖는 그런 차들이 앞으로 나와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이 향후에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런 아이오닉 5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이오닉 9 아까. 나인 네, 같은 네, 경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업들이 뭐 기아는 SK온이라 많이 하지만 현대도 SK온이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엔솔도 지금 들어가고 SDI하고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엔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그 수주가 막 늘고 있다는 거죠. 대규모 수주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 아마 이런 수주 계약들이 계속 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이제 그 국내 현대기아차의 성장은 지금 보면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 차 와도 잘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 그 중국 기업들도 견제를 주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좀 경쟁적으로 지금 전기차 출시를 많이 하려는데 여기서도 지금 현대기아차가 월등히 플랫폼에 앞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GM도 동맹을 같이 맺은 거죠. EM 플랫폼을 앞으로 향후에는 공유를 할 것으로 보여져서 네.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뭐 GM하고도 손잡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토요타 회장하고도 같이 좀 만나고 그죠? 토요타는 뭐그 수소차 될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미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점유율을 GM과 이제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뺏어올 것으로 보여져서 이 3파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업황이 어쨌든 시간은 걸리는 거지만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꽤 반등이 왔었고 최근에 왔던 반등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셀 중에서도 LG 엔솔 중심으로 해서 기관 외국인 수급 보고 반등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2차 전지를 또 대선 끝나고 연말 내년 넘어가면서 전략적으로 타이밍상 전략 그다음에 이
소재 쪽은 최근에 좀 약했단 말이에요, 그죠? 섹터별 전략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데 금수세 이슈를 하고 가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시장의 조정과 특히 2차전지 섹터 주요 종목의 조정이 컸던 거는 엔솔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가장 견조했던 거고 네.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수주의 대장주인 뭐 TCT 같은 경우는 가장 셌거든요. 그렇죠. 상승폭이 제일 커요. 예. 거의 80% 가까이 저점대에 올라와서 컸다고 보여지는데 정확히 10월 10일부터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닥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한 게 10월 11일이 그 중간 보건 선거 사전 투표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일 전에 그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런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오후장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일 당일 그 다음 날에도 아무런 얘기 없으니까. 우리 보궐선거 그죠? 네, 교육감 선거.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그 교육감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 그 진보 후보가 이기게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강행 가능성이 있다는 또 얘기가 좀 시장에 돌았습니다. 또 좀 진보가 이기다 보니까 선거 다 끝나니까 더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선거 끝나고 얘기할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안 그랬고, 또 국감이 끝나면 얘기하겠다 해서 또 안 됐고요. 네. 그렇게 계속 미뤄왔어. 그러다가 지금은 연말 얘기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1년의 과정에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끄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공학적으로 밀당을 예산안에 대한 협상 카드로 협상 지렛대로 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뿐만 아니라 아직은 대표지만 비명계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그들 도움이 필요한데 금수세를 폐지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예산안 자동 부의가 되는 시점이 12월 1일이라고 하면 12월 2일에 최종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데드라인은 12월 2일인 거예요. 그러면 12월 2일까지는 금태세 관련해서 결론이 날 거다. 앞으로 한 달 남은 거고, 그리고 그 11월 달에는 이벤트가 많은 게 이제 일단 대선이 11월 5일에 대선이 진행되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결론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2차전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지금 거의 왜냐면 트럼프가 될 거라고 거의 보기 때문에 눌려 있었죠. 깜짝 그 강세가 굉장히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죠.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다 빼딱꼼풀 현상이라서 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 리스크는 신기에 불과하다라고까지도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반영됐고 오히려 불확실해서 해소를 보는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빠질 때는 내가 밑에서 사겠다는 사람 생각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게 오히려 그 트럼프 수혜주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처음에 빠졌다가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모르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문제라서 11월 달은 그런 중요한 이슈들이 많고 예산안도 있고, 또 이제 그 11월 8일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 프렌들리 데이가 그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주의 향후 장기 그 성장 전망 재무 목표라든가 장기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게 사실은 2차 전지 쪽에 특히 소재 업체들의 바로미터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에코프로그램의 전략을 LNF는 좀 뜨뜻미지근해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에코프로 그룹이기 때문에 11월 8일과 그러면 11월 5일, 8일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수세 문제가 왜 영향이 있냐면 거래대금이 급감이에요. 오늘 그렇죠. 장중 오늘 마감 거래량이 4조 중반입니다.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이 4조 3,800억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올해 들어 최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 합쳐서 14조가 안 돼요. 4조 6천억이네. 4조 6천 8조 7천억, 4조 6천, 네. 13조밖에 안 되네. 이야. 14조가 안 돼요. 그럼 올해 최저예요. 9월 말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이 16조 후반이었거든요. 9천억 정도, 7천억, 9천억 정도 될 건데 말랐네. 10월 그 사전 투표, 그러니까 보궐선거 전만 해도 16조 중반은 됐어요. 그런데 딱 사전 투표일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16조 밑으로 떨어지고 15조, 14조, 13조 때까지 떨어진 거고, 더 심각한 거는 코스피 스몰캡 그리고 이제 코스닥 스몰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거래량은 더 심각합니다. 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2조 정도 일평균 거래량이 있었거든요. 그런 스몰캡 종목들이.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6천억대, 지금 5천억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호가가 비어요. 그리고 훅 밀고 내려가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네. 종목들이 막 밀리고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사주면 또 반대로 급반등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죠. 일단 뭐 거래가 없으면 그죠. 네. 시장이 되게 어렵죠. 금투세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예. 대기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관망하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폐지라든가 폐지 갖고 유예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뭐 그러면 이제 시장이 기다렸던 자금들이 일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지금 특히 2차전 종목들은 공매도 표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렇게 자금이 들어왔을 때 반등을 하게 되면은 쇼커버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공매도를 이제 앞으로는 11월 달 특히 내년 3월 말부터는 자유롭게 공매도를 치는 시기가 끝나요. 이제 사실상. 왜요? 공매도 재개되잖아요. 재개되더라도 예정하지 않은 거죠. 무기한 안 되고 무제한 안 되고 무차입 안 되고 되게 많죠. 또 처벌도 강화되고 예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업황은 업사이클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업사이클로 가는 시장에서의 종목을 계속 공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다.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특정 종목이 뭐 이렇게 급락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2차전 전체를 자꾸 이렇게 노이즈가 생긴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섹터별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양극재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QTM 특히 공매도 많은 종목이 에코프로 BM, 포스코 QTM이에요. LNF까지 이런 종목들은 그 업황과 상관없이 이제 그 금투세만 해결돼도 쇼커볼이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그 11월 특히 에코프로 그룹도 11월 8일까지 좀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전액 섹터 쪽에서는 뭐 엔캠이라나 덕산테크페 이런 그 북미 시장에서 캐파를 구축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전액 스트래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계속 전액 쪽은 투자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캠에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요즘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중앙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그 엔캠이 이제 그 공모 전환 사채 발행하는 거가 연기가 좀 지연이 됐어요. 한 열흘 정도, 2주 가까이 지연이 되면서 그래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거 향후에 이제 대규모 IR을 하게 되면은 소개가 많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전액의 중요성이라든가 리튬 쇼태지에 된 것도 알려지면서 뭐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동박 쪽은 롯데가 탑픽이긴 한데 좀 투자는 좀 후순입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보지는 않고요. SKC 같은 경우는 동박 업체를 보기보다는 그냥 그 유리기판 기업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투자보다도 반도체 소재 쪽으로 아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장비 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SK온도 그렇고 엔솔의 이번에 콩콜 보니까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조자 공장에 대해서 뭐 일부 언론 보도가 뭐 8개 라인을 하기로 했었는데 뭐 4개 라인만 축소한다 그런 보도도 있으니까 장비 쪽 예상만대 수주가 쉽지 않을 거고 그 중에서도 배터리 3사가 다 납품하면서 해외 업체도 하면서 수주가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 딱 하나 P&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 보실 거 P&T 하나 보시면 좋을 거고 나머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고 있고요. 셀은 여전히 엔솔이 탑픽인데 SDI는 내년에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올해까지는 모듈에 대해서만 AMP를 받았지만은 올해 이제 연말부터는 일부지만 이제 그 셀에도 받게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라든가 이제 그 북미 그 공장들이 본격 가동되면서 AMPC 급증하기 때문에 SDI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는 그 AMPC 수혜주로서 상당한 실적의 증가가 있으니까 뭐 투자 관점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배터리 종합적인 투자 전략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